압도적 다수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원하고 있어요, 주권자들이. 대통령 노릇,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강도가 세졌어요. 우선 사회자 요청에 따라서 함성을 지르는 정도가 그 청와대 근무자들 말로는 땅이 좀 울릴 정도로까지 세게 들린대요, 거기서. 응집력이 좀 세졌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박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민심이 대통령의 3차 담화를 수용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민심에 불을 지른 형국으로 나타나니까 자기들은 좀 질서정연한 퇴진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 사안은 그런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선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원하고 있어요, 주권자들이. 그래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옳았다고 보고요.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맞다고 봐요. 네, 늘어지고 보는데.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는 탄핵으로 가면, 예. 어떻든 탄핵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탄핵 소추안 가결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대통령은 이 사임하려도 사임을 못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체제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석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물론 압니다. 탄핵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도 있다는 학설과 없다는 지금 학설이. 야당 일부 법률가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국회법 134조는요. 탄핵소추안에 있어 탄핵소추 의결이 된 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유일한 조항입니다. 근데 그거는 앞에 임명권자라는 예?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국회법상. 아니 그건 일부 야당의 법률가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소추 의결서가 그 도달을 하면 왜 사입을 못하게 하는가 하면 그 취지는요. 일단 그 탄핵 그 심판 자체를 나중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 탄핵 받아서 파면되는 것과 그 전에 그 퇴진하는 것과는 예우부터 대통령 예우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애초에 사임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였어요. 국무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핵 받았을 때 얘기고 대통령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떻든 문제는 말이죠. 탄핵 소추안이 굉장히 간결했다면 예컨대 2달이면 2달,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이 심판이 다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목을 쫙 나열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에 남용했다. 국정을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체주의로 운영했다. 헌법 규정을 들려 헌법소와 헌법조수 임무를 증명을 이간다. 쫙 내려가 그다음 쫙 헌법 위에 상은 영이 5배속으로 돌려줘요. 5배속. 그다음 또 심지어 세월호 참사까지 7시까지 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뇌물수수나 어떻게 쫙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정부를 강제 무궁화 롯데 이런 추가 투쟁 붙잡고 쫙 내려가서 내 무술적 공무상 비밀 누설 대통령 선물을 외부를 주시는 딱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그래 이거 이 계획 확실한 거야 그럼 기소관 갖고 와봐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어. 이게 왜냐하면 탄핵의 사유로 기재가 돼가 있는데 확인을 해야죠. 왜 이런 바보짓을 하느냐 말이야. 이게 예컨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검찰에서는 거의 수사가 그 일부밖에 안 된 거예요. 이걸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다 완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면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만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수사가 다 끝나면 적어도 3월 말입니다. 적어도요. 특검 수사가? 특검 수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120일 다시 다 써서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기재된 수많은 사안을 제대로 심사를 하려면 빨라도 6월 말, 늦으면 8월 말 정도 돼야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체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왜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이게 그 김무성 대표랑 추미애 대표 만나서 메모한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행상 책임 괄호 열고 형사 X 이 메모 때문에 뭐 형사 책임 면제해 주기로 하고 어쩌기로 했다는 식으로 잘못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대표가 법률가니까 이 탄핵 심판과 형사 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한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법적인 의미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 소추에 대해서 대통령직을 즉각적으로 정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행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형법 저촉 여부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헌법과 법률과 자기의 직위를 수행해온 태도를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수사가 끝나야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탄핵 소추 안에 올라와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형법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론을 내야만 탄핵 심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행상책임 아니라 행상책임 할배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탄핵 소추안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뭐 헌법에 무엇을 그 헌법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법률 위반했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절대 행상 책임을 따지자는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고소장이 최순실에 있어서 고소장이 법원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 자체는 검찰의 공소장에 불과해요. 그렇죠. 아직까지 각 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요. 지금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지 않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행위 특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논리면 어차피 다음 대선 때까지도 결정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유무죄가 형법적으로 확정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행위 태양은 확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확정은 어차피 대법원 판결까지는 못 기다려요. 그걸 기다려야 된다면 탄핵 심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보면 그거는 중앙선관위가 내린 경고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범죄 이런 사실들이 나열돼 있었고 기소도 되지 않았고 검찰에서 뭐 무슨 수사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 법률 위반 여부, 헌법 위반 여부를. 몇 가지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러나 그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떼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 결정을 한 거거든요. 같은 논리로 이번의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심의한다면 국회에서 온 형사소추안을 보고 그걸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하도록 놔둬야 될 거냐 아니면 당장 정식해야 될 거냐를 판단하는 걸로 끝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탄핵 소추안 자체에 나는 야당이나 왜 이런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나 같으면 딱 2달 안에 헌법재판소가 꼼짝 못하고 판결을 낼 수 있는 탄핵 소추안을 썼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탄핵 소추안 딱 말씀하시는 2개만 거예요? 하면 됩니다. 2개만. 1.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했다. 그래서 요래 파괴했다. 2.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했다. 요랬다. 고만 딱. 그게 그거죠. 권력을 사유한 거나 뭐. 복잡하게 죄명을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죄명을 짓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하면요. 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가치가 어떤지를 확인하려 들은 법조인 특유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헌법재판소잖아요. 헌법에 위배된 문제를 다루면 되는 거예요. 물론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데 헌법에 위반된 기본적인 틀만 딱 다루면 우리 언론에 나온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는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데 복잡하게 온갖 걸 다 적어놓고 온갖 죄명 다 집어넣고 뭐든지 하나라도 더 아구 맞춰서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간단하게 해서 딱 한 3페이지 정도 딱 내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안에 검사 역할을 하잖아요. 청구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딱 가서 그 전체 과정을 딱 설명하고 신문 스크랩 있잖아요. 딱 한 역화 딱 증거로. 이게 신문 스크랩을 해요. 그게 완벽한 증거죠.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요. 정치 순화적 판결이에요. 아, 그래도 신문 기사를 증거로 내는 건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하고 거시기하면 뭐시기하면 거시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좀 거시기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2가지 점에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요구에 따라서 탄핵을 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두 번째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보낼 경우에 그 심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조기 대선은 사실상 탄핵을 하든 안 하든 거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와 있다. 그렇게 저는 봐요. 내가 보기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2번을 밥상을 찼다. 네네네. 내가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에 몸을 담고 있었거나 그쪽 참모였다면 나는 최소한 2번째 밥상은 받아서 얌얌거리고 먹었을 것이다. 저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저 같으면 거절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때도 아마 당직을 그만두셨을 것 같아요. 내기가 안 먹혀서.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대변인 했으면 나흘 만에 잘렸거든요. 예. 내가 어떻게 추미애 대표가 내 대변인을 하면 몰라서 내가 어떻게 추미애 대표의 대변인을 합니까? 나이로 보나 인생의 깊이로 보나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 다 70대들이 하는데 액침을리지 말고 아 왜 그러세요 지금 60대 대통령 밑에 70대가 즐비한데. 그러면요 9일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9일날 이게 뭐 가결이 될 확률이 어떻게 보세요? 9일날 이게 뭐 가결이 될 확률이 어떻게 보세요? 저 예측이 항상 틀려가지고 분석을 실컷 해놓으면 예측은 근데 이게- 항상 변호사님이 맞으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측을 변호사님. 그대의 시황 분석은 엉터리라니까. 그러니까요. 가결될 거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가결될 가능성이 거의 90%. 아, 그럼 나도 가결해 한 표. 뭐 그러니까 200표 이상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예, 90% 이상이 넘는데 원론적으로 이제 뭐 거의 뭐 딱 찬성하는 적어 쪽으로, 왔잖아. 금요일 탄핵안 가결 시에 야당은 새누리 덫에 걸렸다. 황교안 권한 대행으로 적어도 5개월은 간다. 내가 아까 말씀하신 거고. 4월 말 특검 수사 종료를 기다린 뒤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제3자 뇌물죄 이것 때문에. 거기다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5월 초, 늦으면 9월 달이다. 심한 경우에는 왜 그런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헌법재판소장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장을 황교안 총리가 임명을 한다고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야당이. 또 그리고 행정수반 입장에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헌법학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난 내 같으면 나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가결됐을 때는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로 가는데 그게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황교안 신문 어때요? 아, 아니, 글쎄. 어차피 권한 대행 뭐 형식적으로 질서유지하고 권한 하는 건데. 대행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는 이제 헌법재판소 근처로 옮겨가겠죠. 빨리 심리하라고. 이렇게 시황 그렇게 되고. 분석을 잘 못하시니까. 그다음에 탄핵 인용은 뭐 탄핵은 인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릴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뭐 더워지기 전에 대통령 선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망하고요. 가결될 때는. 아니 그러면 저기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그 조기 퇴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아니죠. 말을 걷어들이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만약 이번 12월 9일에 부결이 되잖아요. 네, 부결. 부결되면 이제 시민들이 올라가지고 여의도로 가겠죠. 이제는. 여의도로 가게 될 거고요. 야당도 욕을 먹겠지만 민심의 표적은 일단 새누리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진짜 위가 꽉 막힌 압력밥솥처럼 돼 가는데 제도적으로 김을 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1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겠죠. 임시국회 열어서 어떤 조치? 탄핵안을 떠내는 아니 거죠? 또 내는 거예요? 압력밥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서 부결이 되면요 어떤 사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자 그대로 화살은 정치권 모두에게 다 돌아가거든요. 그렇겠죠. 이 민주당이 회피한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만 거기에 걸개 그림이 달걀 맞고 찢겨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왜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뭔 잘못이 있다고? 아니죠. 정의당이나 탄핵을 했는데 숫자가 모자라서 아니죠. 그런 거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뭐 그런 솔직히 얘기들이 말해서 뭐 발 한 편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발 한 편은 야당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알 수 예.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3표에서 5표 차이로 부결이 됐다고 본다면요. 부결되면 5표 미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에도 돌멩이 날아갑니다. 아니 야당이야 뭐 이 바보들아 뭐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에 가서 무슨 그러면요. 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복잡해집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 개헌을 연계한 정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판의 유력 주자들 있잖아요. 전부 다 당분간 코 삼매고
머리 쳐박고 있어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가 이 앞에 한번 이 탄핵 사유를 쫙 나열을 하면서 예, 무슨 제목 쫙 다 넣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이 죄명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죄명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원칙을 파괴를 했다. 그건 대통령직을 더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런 부분은요.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탄핵 심판에 관한 수많은 전례가 없고 노무현 대통령 딱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수많은 전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가리 리처드 닉슨 같으면요 어떻게 했던 사건 때 미국의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이 도청하러 간 5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의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 흔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닉슨이 이 사건을 미리 알았다 아니면 지휘했다 지시했다 이런 증거는 단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다만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그렇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소추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 야당이 너무 많은 탄핵 사유, 그중에 다툼이 심할 수 있는 탄핵 사유까지 포함해서 매번 넣은 게 말씀하셨죠. 좀 어리석은 예. 결정이라고 내가 계속 그래서 주장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딱 2개만 하면 된다고. 예. 하여튼 막 그런 유불리를 차치하고 엄격하게 네네. 국회가 자기들이 발견한 탄핵 사유가 있으면 다 넣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딱 한 번 판례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요? 예, 그게 사건 번호가 2004 헌나 1. 예, 검색해 보면 이게 예, 쫙 나와요. 예. 이게 탄핵 심판 판례인데 유일한. 그 이제 요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을 파면하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할 때는 다른 공직자를 파면할 때보다 더욱 더 신중하게 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의 효과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이 지대한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이게 이제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네네.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언제 이걸 압도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컨대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많은 사유를 넣은 거는 경미한 탄핵 사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마다 파면을 해버리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이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대로 했다기보다는요. 그 사실은 헌법재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탄핵 심판을 할 때는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시된 탄핵 사유를 제시된 사실관계를 차고도 확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반 이제 했다 안 했다 뭐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했다고 그럽시다. 다 확인 다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위헌이냐 위법이냐 하는 문제를 또 다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관계를 하나 다뤄야 되고 확정을 해야 되고 그걸 놓고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은 이렇습니다. 민사 재판 있고 형사 재판 있잖아요. 근데 민사 재판은 내가 간돈 받을 게 있는데 1억 원을 나한테 지급하라 이런 그 청구 취지로 재판을 했는데 이유를 여러 가지 붙이잖아요. 근데 재판부가 뭐 사유가 똑고 1, 2번 이거 돈 줘야 된다. 그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나머지 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러는데 형사재판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 따져야 돼요. 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공소장에 제시된 걸 다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을 그 원용을 합니다. 그 원칙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형사소송 제도를 원용해서 진행을 해요. 이 원용을 하기 때문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관계를 확정하려면 지금 예컨대 제3자 뇌물수수라든가 세월 7시간은 전년 지금 수사가 안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컨대 삼자 뇌물죄를 유무죄를 가질 수 없으면 이거를 법위반 여부를 가릴 수 없다로 가거나 아니면 우려하고. 아직까지 혐의가 없다로 가거나 하고 나머지에 나머지 확정된 걸로 그게 안 탄핵-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심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안 된다는 그게 안 거예요. 돼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돼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심의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어떤 부분은 명백한 법위반, 헌법위반이다 아니다를 확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기 어려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확정된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만으로도 저는 탄핵 인용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예.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얘기가 이것이 선별적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를 놓고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헌재에서 선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혐의를 다 심사한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럼요. 뭔가 하면요. 이 제시된 소추안에 적혀가 있는 모든 사항의 사실관계를 사실 확정을 다 지어야만 됩니다. 그 확정을 짓고 나서 나머지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헌재가 심사해서 180일 동안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일은 훈시 규정이에요. 아니, 훈식이 그러면 영원히 가져가요? 영원히는 그러니까 아니죠.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훈시 규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180일이라는 훈시 규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180일 하든 상관없어요. 그 가급적 6개월 안에 끝내라는 그렇죠. 거지. 자기 일정을 잡을 거예요. 자기 일정을 잡고 심의하는데 그중에 몇 개 조항에 몇 개 혐의에 대해서 그 시점까지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그건 무죄예요. 그런 게 어디 헌법재판소 있어요. 입장에서는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범죄의 혐의와 그 증거가 그 피고인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걸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무죄죠. 무죄죠. 똑같은 예.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문제죠. 되고 나머지 걸로 나머지 걸로 충분해요. 아니다. 아니 지금 남의 걸로 이제 된다, 문제가 이제는 되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를 대충 알겠는데, 예, 근데 우리가 이 직권주의가 있고 변론주의가 있는데 이 직권주의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딱딱 판단해 재판부가 결정을 딱딱 하는데 이 또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에는 탄핵재판, 권한쟁의재판 또 하나는 정당해산재판 이것은 변론주의를 채택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자 대표인 법사위원장이 주장을 하잖아요. 변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공개 변론을 예, 하죠. 예, 공개 변론에서 변론주의란 말이에요. 스스로 주장을 하고 상대방 주장을 또 틀렸다. 또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다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걸 놓고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재판관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면 결론을 잘 못 내릴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변호사님 의견은 이제 두 분이 이제 말씀하는 의견이 일리도 다른 있을 수 거고요. 있는데 예. 그 자꾸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60일 이상 걸려 2달 이상 그건 걸렸잖아요. 굉장히 간단했잖아요. 그건 근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딱 하나 예, 있거든요. 그거는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왜 그게 오래 걸렸냐 하면 이게 3월 12일 날 탄핵이 되고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결정을 늦췄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예. 보기로는 만약에 판결이 한 9월 말이나 10월 달에 나온다고 봅시다. 9월 말에만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익이 없죠. 예, 선거가 11월 달이잖아요. 네네. 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궐선거는 선거를 딱 해서 당선자 발표를 한 순간부터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정부를 새로 구성할 인수위를 가동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고민을 할 테니까 이 헌법재판소는 정치 순화적 판결이라고 내가 한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러니까 빨리 정치적 내리지 상황, 않을까요? 그리고 그 여러 그러니까 가지 빨리 내리지 않을까요? 시민의 의견이 이런 걸다 참작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내.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시민의 의견이야.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하려고 하죠. 네. 해도 구조상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리라고 봐요. 몇월 제가- 보시는 거예요? 몇월 보시는 거예요? 찍어야지 뭐. 저는 3월로 봐요. 3월이요? 이정미 재판관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 예. 거의 없어요? 상당히 있죠. 아 예. 오래 걸릴 것이다. 제가 정치적으로 이제 빨리 판단될 것이다. 내가 이제 보기로는요. 뭐 두 분의 의견은 뭐 그런 예. 건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그 고건 총리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60을 안 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황교안 총리는 어쨌든 간에 이분은 그래도 꽤 오래 가는데. 이분은 황교안 총리가요. 이 대통령 노릇 오래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권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무슨 대통령 노릇,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아 대통령 그러니까 노릇이지. 권한대.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아니 일단 경호가 딱 역할에 바뀌는데요. 대해서 그래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만 해야 된다. 근데 최소한만 하기에는 지금 뭐 미국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사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떡하냐. 뭐. 이 대통령 권한 중에는 국가원수로서의 네. 권한이 있고 그리고 행정수반으로서의 행정수반, 권한이 있잖아요.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은 거의 다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시한도 거기도 있고 뭐 조금 맺히고 제한이 있으니까. 있어요. 예. 근데 국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이 계엄권을 만들어 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 권한 대응으로서 그런 부분 좀 제한을 받아야만 된다. 계엄령까지 지금 예컨대 예컨대 말이죠. 또 하나 국가원수로서 예컨대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문제가 당장 딱 걸려 있잖아요. 네. 이건 국가원수로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권한 대행이 과연 국가원수로서의 그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헌재 소장을 지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 헌법에 따라서 권한 대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약이 있을 수 없죠. 대통령의 사실은 다 넘어가야 돼요. 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다 국무총리한테 간 거예요 지금. 네. 그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근데 얘기죠. 예. 국무총리가 대통령보다 약한 게 하나 있어. 권한 대행이. 이게 탄핵 요건이 약해요. 대통령은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로 탄핵하지만 2분의 1이죠.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야당이 지금 과반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 대행을 해 나갈 때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이제 국회 중에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고 국회는 살아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국민이 선출한 권력으로는 유일하게 국회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이 선출 권력의 다수 의지를 존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그러니까 직무 눈치를 볼 범위에 수밖에 없다는 대해서는 좋게 나쁘게 말하면 눈치지만 좋게 말하면 여러 정파들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거, 아하. 합의를 거둘 수 있는 거, 국민들 중에 아주 심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거 또는 다수가 찬성할 만한 거 이런 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난한 것만 한다는 얘기죠. 무난한 근데 저는 그 의견을 꽤 반대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야대 여소잖아요. 그럼 야당 뜻대로 그 총리가 하면 괜찮은데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죠. 꼭 무슨 야당이 그건 다수라고 아니죠. 무조건 야당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제가 이제 예. 국민 여론을 살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제 지금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 있어요? 이제 여야정 협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좋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권한 대행을 한다 이걸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위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수임자에게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그걸 우리가 승관 의무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마치 우리가 파산 관제인처럼 파산했을 때 회사에 있잖아요. 네네. 파산 관제인은 다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한 지출만 하고 하잖아요. 근데 국무총리는 그렇게만 하라고는 못해요. 그렇죠.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그런 범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외교는 그럼 거의 스톱이라고 보는 거죠? 이 이제 정상외교는 스톱이에요. 문제가 누가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를 파트너로 인정을 하겠어요. 또 만나야 되니까 또 굳이 우선 뭐. 한중일 정상회의가 네. 지금 연기가 돼가 있는데 네네네. 누가 인정하겠어요? 안 된다고 봐야죠. 그건. 아 그렇군요. 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변호사님한테 예.
내 그만둔다는 거? 아니요. 거기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아니면 대통령 되고 내가 예 드레스덴 그 연설했을 때 통일은 대박이다 했을 때 내가 절망에 차서 아니 그러니까 제 지문 질문은 칼럼을 썼습니다. 아니, 원래 그랬잖아요. 그랬냐? 아니, 근데 이런 의구심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타가 되고 난 후에 혹은 뭐, 그러니까. 뭐 높은 뭐 PD인데 뭐 위치에 있고 나서 갑자기 저분이 옛날에 안 저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랬나? 내가 못 봤던 거야? 뭐 이런 의구심 많이 갔죠. 아니 그런데 예. 어떤 뭐 내가 말씀- 예. 내가 그래서 내가 좀 신이 들린 것 같아. 아니 무슨 말씀하시려고 또 작곡하시려고 그래. 내 작품 작곡하시려고. 항상 페이지 380페이지에 오늘의 사탕 다 적어놨어. 첫째, 이 대통령으로서 지식이 부족하고 두 번째 정치 가지고 하는 정부에 비선이 가동이 되면요, 그 비선이 공익을 사익으로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론은 이 자들은 몰입에 불과하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몰입에다 지금. 이번에 국민들이 진짜 분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비선도 좀 비선다고 해야지. 지금 그럼 사실 저 변호사님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알았지. 아니 책에 그래 썼잖아. 책 봐. 그런 건도 이럴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아니 어느 정도는 알았지. 그렇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유 작가님 생각은 뭐 의견을 구하셨고 본인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왜 우리 몰라봤을까, 국민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아, 구라 씨도 몰랐지, 이런 거. 아 저야 뭐 이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어떤 비선이나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게 사실 예전에 뭐 정도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떤 경쟁자니까 그런 것들을 뭐 알았다고 뭐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그걸 뭐 일반 뭐 대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몰라요? 딱 보면 알아야지. 아이 참. 귀하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다 책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지금 약간 불만인 게 국민들은 뭐든지 할 권리가 있어요. 주권자니까. 뽑았다가 물릴 수도 있어. 지금 리콜하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지지한 거는. 근데 리콜? 물건을 한번 잘못 샀으면 잘못 고른 내 책임도 한 번쯤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마트에 있는 상품은 뭐가 잘못 샀으면